오늘의 사건은 15세 소녀의 살인을 막을 수 있었던 경찰에 대해 당신을 화나게 할 것입니다. 만약 경찰이 이전 피해자들의 부모의 말을 들었더라면 예상치 못한 연쇄 살인범이 저지르는 일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조지아주 마르티네즈에 사는 세실 손트는 1989년 2월 10일 밤 현관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가 볼 마지막 사람은 17세의 세리 티츠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리는 4일 전에 납치되어 뉴스에 다 나왔기 때문이죠. 울고 멍든 채로 그녀는 그 남자에게 자신이 방금 핵설계 엔지니어 리차드 스타렛의 옷장에서 탈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면서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세리가 살아남은 건 행운이었습니다. 리차드가 납치한 마지막 소녀를 살해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녹음을 마친 후에야 살인범의 이름을 리처드 스타렛이라고 잘못 말했고 스타렛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틀 전인 1988년 2월 8일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어모에 사는 세리는 직장에 있는 아버지 데일에게 전화해서 어떤 남자가 전화해서 워터베드에 관심이 있다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 가족은 분류 광고를 통해 그것을 팔려고 내놓았고 데일은 그것을 처분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는 딸에게 구매자가 도착하면 전화해달라고 했고 그가 일하는 곳이 집에서 1마일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 그곳에 도착하는데 몇 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데일은 전화를 받지 못했고 그래서 그는 구매자가 관심을 잃었거나 데일의 트레일러가 외딴 곳에 있었기 때문에 길을 잃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5시 30분에 집에 돌아왔을 때 문이 잠겨있지 않자 곧바로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집안은 정상적으로 보였고 세리의 차도 여전히 차도에 있었지만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티츠 가족이 몰랐던 것은 그들의 딸이 낯선 사람에게 납치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를 납치한 사람은 워터베드를 보고 싶어 했던 29세 리처드 스티렛이었습니다. 세리는 깔끔한 외모와 일상적인 모습을 보고 그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아빠에게 전화하러 가는 동안 그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하지만 세리가 전화에 손을 대기 전에 리차드는 권총을 꺼냈다. 그는 그녀가 무엇이든 시도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전기적으로 명령을 따랐다. 리차드는 그녀의 머리를 담요로 덮고 재빨리 그녀를 데리고 자신의 차가 있는 곳까지 갔다. 그런 다음 그는 그녀를 차바닥에 눕히더니 주 경계를 넘어 그녀를 차로 태웠습니다. 그들이 그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수갑을 채워진 채 쇠사슬로 묶여 그의 옷장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리는 4일 동안 겁에 질려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하고 탈출할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세리는 마침내 포로로 잡힌 지 4일째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리차드는 술을 마셔 혼미한 상태가 되었고 그녀를 밤새 옷장에 가두었을 때 그녀를 다시 묶어두는 것을 잊었고 문도 잠그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그가 잠들었다고 생각한 순간 지금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리차드를 지나쳐 거실로 들어간 다음 현관문으로 기어나갔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길 건너편 집으로 달려갔다. 2월 12일 이른 아침 4시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었고 그녀의 부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티츠 가족이 느낀 안도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안타깝게도 실종된 아이의 부모 중 상당수가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결과입니다. 경찰은 납치범을 수색하는 동안 가족을 2일간 보호구금했습니다. 경찰이 리차드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그로 인해 전국의 엔지니어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4일간 6개 기관에 소속된 경찰 100명이 리차드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의 밝은 빨간색 세보레 카마로는 조지아주 전역에서 자동차 괴물처럼 발견되었지만 경찰은 항상 한 걸음 뒤에 있었습니다. 1989년 2월 14일 텍사스주 경찰은 주간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차량 번호판을 정기적으로 검사하던 중 리처드가
다리 사이에 권총을 끼고 잠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체포에 저항하지 않았고 결국 조지아로 송환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리차드에게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 대신 그는 수사관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세리의 납치 사실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혀 알지도 못했던 범죄까지 기꺼이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조차 모르는 이중 생활을 하는 남자의 불안한 초상이 펼쳐졌습니다. 리처드 스터렛은 누구인가? 기자와 수사관이 리처드 스터렛을 아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모두가 한 말은 그가 조용하고 내성적이라는 것이었다. 리차드에 대해 밝혀진 정보는 전혀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선 활동에 참여했고 지역 정치에도 참여했습니다. 그의 명성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리에게 한 일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던 리차드의 모습과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린 시절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처드 다니엘 스터렛은 1959년 9월 25일 조지아주의 모르몬교 가정에서 4자녀 중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미용실을 운영했고 그의 아버지는 육군 공병대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증언에 따르면 그의 부모님은 사랑이 많으셨고 그의 가족은 매우 평범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유일한 점은 리차드가 입은 머리 부상의 정도였습니다. 모든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는 집게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출산 과정에 어려움이 있고 아기의 상태를 조정해야 할 때 집게를 사용했습니다. 불행히도 이것으로 인해 리차드의 머리 주위에 심각한 멍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3살쯤 되었을 때 움직이는 차에서 떨어져 길에 머리를 부딪혔어요. 그의 아빠는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는 대신 그냥 집으로 데려와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는 6살 때 아스팔트에 머리부터 떨어지면서 9피트, 약 2.7m 높이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때 그의 부모는 그를 병원에 데려갔고 의사는 그가 뇌진탕을 겪었지만 그 외에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1967년 리차드는 7살 때부터 갑작스럽게 넘어지는 일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쇼핑몰에서 쓰러졌는데 그의 아버지는 그것을 주의 산만이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멈추라고 소리쳤습니다. 심한 두통으로 인해 또다시 넘어진 후에야 그의 아버지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의학적 도움을 구했습니다. 광범위한 검사 끝에 의사들은 그의 한쪽 다리가 다른 쪽보다 짧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잦은 넘어짐과 극심한 두통을 설명하지는 못했습니다. 거해 같은 시기에 그의 행동에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고 그는 다양한 물체에 갇힌 소녀들을 강박적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7살이었던 리차드 역시 질서와 청결에 집착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자신에 대한 가장 엄한 비평가였기 때문에 징계가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고 회상했습니다. 제자리에 없는 것은 무엇이든 짜증을 내기 마련이고 그는 하루에 5번이나 사월을 했습니다. 그의 선생님들은 그의 부모님께 그가 학교에서 과잉 행동을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부모님들은 그가 나이에 비해 앞서 있으며 그의 행동은 수업이 지루해서라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외상성 뇌손상, TBI,과 공격성 또는 폭력적 행동의 증가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부상 당시 나이가 어린 사람일수록 위험도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NIH는 TBI가 폭력을 유발한다는 것을 완전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리차드의 머리 부상이 그의 폭력성을 유발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가 마지막으로 크게 넘어진 후 행동이 바뀌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리차드가 나이가 들면서 위험을 감수하려는 충동이 커졌습니다. 그는 나무에 오르고 나무에서 뛰어내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가 10살이 되었을 때 그의 가족은 파나마로 이주했습니다. 이때 그는 버려진 집을 탐험하고 성인용 잡지의 보물 창고를 발견했습니다. 소녀들에 대한 이런 새로운 매력은
곧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되는 엄청난 강박관념으로 이어졌습니다. 리차드는 1981년에 대학에 재학 중이었는데 무작위로 여자들을 쫓아다니며 집까지 쫓아갔다. 그리고 그는 결코 무모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고 스스로를 아드레날린 중독자라고 선언했습니다. 대학 시절 그는 누군가가 시속 70마일 이상으로 운전하는 것을 보고 차창 밖으로 반쪽 몸을 매달았고 심지어 스카이다이빙 동아리에도 가입했습니다.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는 좋은 사람이고 호감스럽고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한 사람이라는 겉모습 뒤에는 그가 감추고 있는 어두운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리차드는 조지아주에서 대학을 다녔고 그 후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학교로 전학했습니다. 그는 28세의 대학 시절 연인이었던 23세 미셀 워드를 만나 1983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두 부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1987년에 스타레츠 가족은 조지아주 마르티네즈로 돌아왔고 리처드는 그의 집에서 약 30분 거리에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사바나 리버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엔지니어로 채용되었습니다. 미셀은 가족과 너무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특이한 해결책을 생각해냈습니다. 리차드는 미셀이 캘리포니아로 가서 가족을 방문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런 여행은 한 번에 6주에서 8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집에서 일하는 아내가 되라고 고집했기 때문에 그녀는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1987년은 미셀이 딸을 낳은 해이기도 하며 두 사람의 관계는 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를 돌보고 애정을 주던 리차드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3미터짜리 막대기로도 그녀를 건드릴 수 없는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드물게 그런 기분이 들 때면 그는 유튜브에서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니 미셀이 리처드의 태도에서 벗어나기 위해 긴 휴가를 떠났다는 건 놀랄 일이 아니다. 공격이 시작됩니다. 1987년 12월 미셀은 딸을 데리고 캘리포니아에 사는 가족을 방문했습니다. 그녀가 몰랐던 것은 리차드가 바로 그 순간을 기다려 자신의 타락한 환상을 실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의 계획은 간단했다. 그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분류 광고를 통해 잠재적인 피해자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무거운 가구를 판매하는 광고를 타겟으로 삼았고 전화할 때는 항상 가구를 옮기는데 도움을 줄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소녀나 여성이 전화를 받고 나중에 다시 전화하라고 하면 그는 그 사람이 혼자 있고 그냥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의 도박이 성공하면 그는 움직일 것이다. 1987년 12월 31일 그는 캐롤라이나 트레이더의 광고된 소파를 픽업하기 위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리치랜드 카운티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렸고 12살짜리 소녀가 문을 열었습니다. 릴은 그녀를 걸8이라고 불렀습니다. 리차드는 8번 소녀의 부모님이 집에 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녀를 집으로 강제로 데려와 극심한 폭행을 가했습니다. 끔찍한 짓을 저지른 후 그는 아무도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는 가운데 조지아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공격 후 6개월 동안 리차드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일하러 나갔고 심지어 지역 정치인의 캠페인을 도울 시간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군가가 그의 진짜 성격을 의심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변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아내 미셀이 자신이 없는 동안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했고 그 방에는 그녀가 문 손잡이를 만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은 옷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걱정이 되어 결국 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말았다. 1988년 6월 24일 리차드는 다시 한번 공격을 가했다. 그의 아내가 출장을 간 사이 그는 캐롤라이나 트레이더에 실린 광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첫 번째 공격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는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어모 출신의 12살 소녀였습니다. 릴은 그녀를 걸비라고 불렀다.
그는 소녀 B와 관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집에 혼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녀를 납치해 차에 태웠습니다. 그는 그녀를 주 경계를 넘어 조지아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그녀를 강간했습니다. 리차드는 얼굴을 가리려고 한 적이 없지만 가족 사진을 모두 뒤집어서 놓아서 소녀 B가 볼 수 없게 했습니다. 그는 역겨운 짓을 다한 뒤 그녀를 차로 사우스캐롤라이나로 데려다주고 소녀 B를 그녀의 집에서 몇 블록 떨어진 곳에 내려주었습니다. 리차드의 다음 공격은 그로부터 불과 6일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22세 판매자가 그에게 그것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방금 구매했고 차에 두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그에게 가구를 검사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리차드가 달려들었다. 22세였던 그는 묶여서 성적 폭행을 당했고 그 끔찍한 시련의 전 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했습니다. 그는 일을 끝내고 그녀를 옷장으로 끌고 들어가 얼굴을 땅에 눕힌 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5개월 동안 리차드는 아내가 집에 있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고 규칙적인 일과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아내에 대한 그의 무관심이 점점 더 방치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결혼 생활에 더욱 큰 부담이 생겼습니다. 리차드의 행동에 지친 미셀은 크리스마스 휴가를 캘리포니아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정은 리차드를 화나게 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미셀이 캘리포니아로 가는 대신 집에 머물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논쟁을 벌였습니다. 미셀과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심지어 캘리포니아행 비행기표를 구매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마음의 변화를 겪으며 가족과 재회한다는 생각을 포기했습니다. 그 대신 그는 사냥을 하기로 결심했다. 지니 맥크레이의 실종. 1988년 12월 21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어모 출신의 15세 소녀진 지니 맥크레이는 누군가가 자기 집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캐롤라이나 트레이더에서 본 가구를 찾아가라고 전해 전화했던 남자였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고급 주택가인 콜드스트림 동네에 살았고 그녀가 그를 집 안으로 들이자 그는 그녀를 붙잡고 저항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설득해 가족에게 전할 글을 남기게 했고 글을 다 쓰자 그는 그녀에게 테이프로 붙인 선글라스를 쓰게 한 뒤 차에 태워서 차를 몰고 떠났다. 오후 3시쯤 맥크레이 가정부가 근무를 위해 들어왔을 때 뒷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걱정이 되어 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그녀는 15세 소년을 찾아 집안을 수색하는 동안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그녀가 제니의 침실 문을 열었을 때 특이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었다. 지니의 침대에는 사랑하는 엄마 아빠, 저는 며칠 동안 떠나요 라는 글이 적힌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정부지는 즉시 지니의 부모님께 연락했고 그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제니는 자신의 이름을 지니라고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딸이 실종되었다고 신고하기 위해 경찰에 전화했습니다. 투쟁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은 지니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원래 제니가 그저 가출한 여자일 뿐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그녀의 부모는 그녀가 그런 짓을 결코 저지르지 못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주장했습니다. 제니는 다소 집에만 있는 걸 좋아했고 그녀의 집안 생활은 좋았습니다. 아무런 다툼도 없었고 그녀가 도망갈 만한 문제가 생긴 적도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녀의 친구들에게 물었고 그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행복하고 잘 관리된 소녀라고 불렀습니다. 그녀가 실종된 첫날 그녀의 가족은 전단지를 돌리고 일간지에 실종자 공고를 냈지만 마치 그녀가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해 제니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뜯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제니의 가족이 그녀를 수색하는 동안 렉싱턴 카운티 경찰은 손을 뻗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정책에 따르면 범죄 증거가 없다면 조사할 것도 없기 때문에 그녀의 사건은
다른 실종자 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세리티츠가 실종된 지 6주가 지나서야 이르모 경찰서는 마침내 지니의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니가 실종되었을 때의 경찰의 대응과는 달리 경찰은 세리를 수색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그녀가 실종된 다음 날 헬리콥터가 그 지역을 수색했고 보안관은 사건 수사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집행부 SLED 요원들을 불렀습니다. 지니의 사건이 마침내 주목을 받게 된 것은 맥크레이스에게는 달콤하면서도 씁쓸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내려고 애쓰는 동안 실제로는 리차드의 1988년 12살 희생자인 소녀 비의 아버지가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딸이 공격을 받은 후 비양의 아버지는 딸이 분류 광고를 통해 표적으로 삼은 유일한 피해자라는 것을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르모 경찰서에 이와 유사한 공격 사건에 대한 사건 파일을 조사해달라고 거듭해서 촉구했습니다. 딸을 공격한 범인을 찾기로 결심한 걸 비의 아버지는 렉싱턴과 리치랜드 카운티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 체포 사건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의 공격 사건을 알게 된 후 걸비의 아버지는 리치랜드 경찰에 전화해 사건이 비슷한지 문의했습니다. 두 사건은 서로 관련이 없었지만 수사관들이 몰랐던 것은 작년에 소녀 A가 관련된 매우 유사한 공격 사건이 있었지만 경찰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걸비의 아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88년 7월 그는 슬레드에 연락해 분류 광고를 통한 폭행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전단지를 만들어 지역 경찰서로 보내도록 설득했습니다. 전단지는 인쇄되었지만 우편으로 발송되지는 않았습니다. 슬레드는 왜 자신들이 보내지지 않았는지 결코 설명할 수 없었다. 제니가 12월에 납치되었을 때까지 동일한 수법으로 인한 공격이 3번 있었습니다. 렉싱턴 카운티 경찰이 조사할 당시 그들은 처음에는 폭행 사건과 분류 광고 사이에 아무런 연관성도 찾지 못했습니다. 1989년 1월 중순경 슬레드의 한 경찰관이 마침내 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세리티트가 납치된 후에야 슬레드는 1년 전에 소녀 비의 아빠가 요청했던 전단지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전체 경찰서에 보냈다. 세리가 납치된 후 매츠 보안관은 이 사실을 대중에게 비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신문사인 더 스테이트가 전단지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르모의 경찰인 매츠 보안관과 갈등이 빚어졌습니다. 편집장은 국민들이 실제 위협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믿었지만 보안관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이미 시행 중인 범죄 예방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사인 스테이트가 분류 광고와 여러 납치 및 폭행 사건 사이의 연관성을 대중에게 알린 후에도 매츠 보안관은 애매하게 말하는데 급급했습니다. 그는 캐롤라이나 트레이더 사건의 전체적인 연관성은 그들이 조사하고 있는 많은 단서 중 하나에 불과하며 납치 사건 사이에는 확실한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매츠 보안관이 두 납치 사건의 연관성을 부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세리 스미스와 데보라 헬믹이라는 두 소녀가 관련된 1985년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비슷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 납치 사건으로 인해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그때까지 실시한 수색 활동 중 가장 큰 규모가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 그는 두 범죄를 연관시킬 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진행되면서 두 소녀가 같은 연쇄 살인범인 레리 벨의 희생자가 되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경찰 사이의 끊임없는 논쟁 속에서도 맥크레이는 여전히 지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답을 절실히 원했습니다. 제니 맥크레이의 마지막 날들. 제니의 가족과 경찰이 몰랐던 것은 제니가 불과 30분 거리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니는 포로로 잡힌 지 처음 며칠 동안 옷장에 갇혀 사슬로 묶여 있었으며 리차드가 그녀를 범하려고 할 때만 풀려났다. 어느 순간 지니는 리차드에게 그녀를 가두어 둘 필요가 없고 그녀는 괜찮을 것이라고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수갑 없이 옷장 밖으로 내보내기 시작했고 그녀가 집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딸과 함께 캘리포니아에 있는 동안 그는 몇 주 동안 그녀를 그곳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1989년 1월 한 달이 다 되어가자 그는 그녀를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그는 진이를 납치한 경위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들려주었지만 살인 당일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수년에 걸쳐 두 가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어느 날 밤 그가 서랍에서 권총을 꺼냈을 때 제니가 갑자기 달려들어 그의 손에서 권총을 낚아채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싸움 중에 총이 터졌고 진이는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가정의 행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리차드는 경찰에 진이가 잡혀 있는 동안 두 사람이 연인인 것처럼 행동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게임을 하고 TV를 보고 심지어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두 사람이 외출해서 돌아온 다음 날 함께 샤워를 하기로 했고 그녀를 쏘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그가 그녀와 사랑에 빠졌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리차드는 그녀의 시체를 녹색 담요와 비닐봉지에 싸서 숲으로 차를 몰고 가서 시체를 버렸습니다. 리차드의 더러운 비밀. 지니를 살해하고도 살아남은 이후 리차드는 아마 다시 그런 짓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한 달 후에 세리를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지니와 마찬가지로 세리도 리차드를 설득해 집안에서 그녀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가 2월에 돌아올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리처드는 지니를 없애는 것보다 세리를 더 빨리 없애기로 결론 내렸을 가능성이 더 컸다. 정말로 놀라운 점은 리처드 스타렛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제니를 납치하기 약 일주일 전 그는 엄마와 함께 지역의 가정폭력 피해 여성과 아동보호소에 줄 선물을 사려고 쇼핑을 나갔습니다. 그는 딸의 안전을 확인하고 싶어서 딸을 돌보는 14살짜리 베이비시터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것을 고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리차드는 괴물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다. 리차드는 체포되자 공격과 살인,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모든 일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또한 경찰을 제니의 시체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3년 동안 숨겼던 창고에 대해 이야기했고 경찰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보관소에는 여성이 고통스럽고 극단적인 속박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이 묘사된 성인용 서적과 잡지 935권이 보관되어 있었으며 그는 피해자들에게 사용하려고 계획한 다양한 장치도 보관했습니다. 그는 또한 경찰에 도망칠 당시 자신의 범죄에 대한 비디오 테이프를 모두 엘라베마주 버밍햄 근처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설명하기 어려울 만큼 생생한 자료도 있습니다. 경찰이 그의 집을 수색했을 때 그들은 리차드의 금지된 방을 발견했습니다. 벽장 안에는 범죄학에 관한 책 수십 권, 납치에 관한 책, 테드 번디에 관한 책과 기사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희생자들 중 일부의 비디오 테이프도 있습니다. 옷장에는 천장에 여러 개의 사슬과 족쇄가 달려 있었습니다. 세리가 탈출하지 못했다면 리차드의 살인 횟수는 그의 우상만큼이나 엄청났을 수도 있다. 재판. 리차드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조지아주에서 기소되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그는 지니 맥크레이, 세리 티츠, 소녀 B를 납치하고 소녀 A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조지아에서 그는 살인, 아동학대, 남색행위, 불법 구금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캘리포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발생한 수십 건이 다른 범죄의 용의자가 되었습니다. 일부 사례에는 여성이 분류 광고를 게시한 뒤 공격을 받는 경우도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다른 범죄와 연관시킬 만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 전부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미셀은 그의 어머니의 분노를 사 그와 이혼했는데 그의 어머니는 미셀이 그녀의 남자를 지지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리차드는 재판 일주일 전에 욕실에 몸을 가두고 거울을 깨고 그 유리로 자신에게 상처를 내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로 인해 재판은 한 달 정도 지연되었지만 영원히 지연될 수는 없었다. 물론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다. 그는 1989년 9월 재판 2주 전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속죄의 표시로 단식 투쟁을 벌였습니다. 1989년 9월 15일 리처드 스타렛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판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유죄를 인정했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관대한 판결을 받기 위해 그의 변호인은 그가 저항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한 이상한 성적 환상에 갇힌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그가 악몽을 살고 있다고 말했지만 법원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그는 납치 혐의로 종신형을 5년형, 폭행 혐의로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두 번째 재판은 1992년 5월 조지아에서 열렸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와는 달리 그는 자신이 미친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 정신 이상자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번 날짜가 바뀌고 난 뒤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는 듯합니다. 리차드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7명의 여성과 소녀에 대한 범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불행히도 리차드의 변호사는 판사를 설득하여 더 가벼운 형을 선고받을 수 없었고 그는 6번째 종신형을 선고받고 사우스캐롤라이나 교도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006년에 리차드와 다른 수감자가 감옥에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와 다른 수감자는 감옥의 앞문과 바깥문 사이를 걷는 것이 발견되었으나 바깥문으로 도망치려고 하자마자 즉시 붙잡혔다. 이 영상을 만든 당시 리처드 스타렛은 여전히 6개의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차드가 소녀들을 공격하고도 의심받지 않는 게 얼마나 쉬운지 정말 미칠 지경이에요. 평범한 곳에 숨어 있었던 또 다른 예상치 못한 살인범에 관심이 있다면 대학생을 죽이고도 처벌받지 않은 일본인 세일즈맨 토미야노에 대한 영상을 시청해보세요.